귀한 소설이다. 고마운 소설이다. 안녕하세요. 책간권의 여유로움입니다.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 이야기 김기찬 2014년 오늘의 작가상 수상 폭염, 혹한, 백화, 해빙 기후변화가 사랑에 미치는 영향을 상상하는 우리 시대의 현실적인 상상의 영역을 넓혀줄 10편의 소설 서문의 정용준님의 감동 그대로 귀한 소설이다. 고마운 소설이다. 되뇌이게 됩니다. 작가는 자신의 작품평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우리 손으로 애써 지워나가는 과정을 문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라캉은 인간 본성 속 죽음 충동을 이렇게 설명했다. 쾌락의 한계를 넘어 질주하려는 욕망. 자본주의가 인간 본성에 걸맞은 이념이라면 6번째 대멸종은 인류 문명의 정확한 종착역이다. 그린피스의 장다울님은 기후위기 시대의 삶에 대한 정치인, 과학자, 그리고 나와 같은 환경운동가의 상상력은 아쉽게도 빈곤하다. 게다가 사랑이라니 말해 뭘 할까. 그래서 더 김기창 작가의 등판이 더 반갑다. 그의 폭넓은 상상력과 독특한 언어는 조만간 살게 될 세상 속으로 우리를 흥미롭게 안내한다. 유럽 기후재단 김혜경님도 기후변화 문제를 깊숙이 들여다보면서도 환경주의자들의 언어에 매몰되지 않는 작가의 균형 감각이 놀랍다. 앞으로 더 많은 문학 작품이 기후위기를 말하고 상상해 주었으면 좋겠다.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차가운 이론과 통계가 아니라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라고요. 조곤조곤 함께 귀 기울여 보아요. 오늘 하루도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 이야기 요셉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20년 만에 본 풍경이었다. 청명한 하늘과 윤기로 빛나는 구름, 맑게 반짝이는 햇빛과 포근한 바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비추는 바다. 요셉은 바다가 지난 시절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금까지의 좌절감을 모두 보상받은 기분이었다. 생각해보면 예외 없이 좋은 것들은 다 자연에 속한 것들이었다. 부드러운 구름, 신선한 바람, 고요한 바다. 요셉은 지난 세월 홀로 버려져 있던 바다와 해안가를 쌓인 눈을 처음 밟는 기분으로 걸었다. 선착장에는 모래와 먼지가 뒤덮인 크고 작은 요트들이 묶여 있었다. 낡고 부식되었지만 그네를 오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였다. 요셉은 조그마한 딩기 요트에 올라탄 후 닻을 끌어올렸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썰물 같은 바람이 불어왔다. 요셉이 힘껏 돛을 펼치자 요트는 작은 신음을 토하며 수평선 너머를 향해 유유히 나아갔다. 햇빛과 바람, 바다와 하늘, 구름과 파도는 마치 방금 태어난 듯 순하게 꿈틀거리고 뒤척거렸다. 요셉은 주변을 아이처럼 둘러보며 모든 것들을 눈에 주워 담았다. 그러다 뒤늦게 요트 선미에 앉아있는 한 여자를 발견했다. 여자는 등을 보인 채 멀어지는 해변을 바라보고 있었다. 언제, 어떻게, 해변에 아무도 없었는데. 요셉은 얼떨한 표정으로 여자를 향해 조심스럽게 소리쳤다. 안녕하세요. 그러나 어느새 거칠어진 파도 소리가 요셉의 목소리를 집어삼켰다. 요셉은 돛대를 붙잡으며 소리 높여 다시 여자를 부르려 했다. 그때 등 뒤에서 위협적인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요셉은 목과 어깨를 움츠리며 빠르게 고개를 돌렸다.
언젠가 한 번쯤 상상해 보았던 초고층 빌딩만큼 거대한 파도가 돛대 위로 날개를 펼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맹금류처럼 짙은 갈색 깃털에 마치 세겹인 듯한 두툼하고 단단한 부리를 가진 갈매기가 저공비행을 하며 매서운 눈빛으로 요셉을 노려보고 있었다. 요셉은 이 갈매기의 이름이 퍼뜩 기억났다. 몇 년 전 우연히 보게 된 다큐멘터리의 내레이터는 저 갈매기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남극권에 사는 큰 풀마 갈매기는 근육과 지방이 적은 펭귄의 두개골 아랫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그것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입을 벌린 채 이후의 상황을 재빨리 그려보았다. 답은 뻔해 보였다. 예감한 바와 같이 큰 풀마 갈매기는 지체 없이 자신의 목덜미를 향해 달려들었고 파도는 요트를 빠르게 덮쳤다. 요셉은 눈을 질끈 감았다. 벼락 같은 비명을 지르며 요셉은 꿈에서 깨어났다. 침대 시트는 축축했고 눈가는 촉촉했다. 요셉은 이 물고기가 조금 전 해안의 따뜻한 날씨 때문인지 아니면 악몽으로 인한 식은땀 때문인지 한동안 분간하지 못하다가 침실 창문 너머로 펼쳐져 있는 수많은 마천루들의 존재를 확인한 후에야 물기의 정체와 자신이 지금 있는 곳을 확신할 수 있었다. 서남극 빙상이 예상보다 더 빨리 녹아내린 것이 변화의 결정적 계기였다. 전 세계 136개의 해안 도시가 범람했고 4천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다.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육지를 서둘러 바다로 편입시켰고 사이즈가 커진 폭풍과 폭풍 해일은 안전지대의 개념을 뿌리채 흔들었다. 학자들과 기후 전문가들은 앞으로 해수면이 지금보다 2m 이상 더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인들은 앞뒤 가릴 것 없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을 뒤늦게 인정하며 지구에 누적된 사연을 박제하고 있던 빙하를 되돌릴 수 없는 시한폭탄으로 전락시켰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토대로 많은 도시들이 내륙 깊이 물러났다. 사람들은 빠르게 차오르는 수위를 대비해야 했고 미세먼지로 뒤덮인 공기를 정화해야 했으며 열파로부터 벗어나야 했다. 경론 끝에 돔시티가 대안으로 채택되었다. 먼저 지속 가능한 생존이라는 전제 아래 돔시티 면적이 정해졌다. 이어서 높고 단단한 벽이 사방을 둘러쌌다. 마지막으로 유리처럼 투명한 태양광 패널이 돔시티 면적만큼의 하늘을 뒤덮었다. 투명 태양광 패널은 미세먼지를 차단함과 동시에 에너지를 생산했다. 초고층 빌딩처럼 솟아오른 돔시티 벽은 최후의 방파제로서 도시의 에어컨이자 공기 정화기, 습도 조절 장치로 기능했다. 돔시티 밖은 한낮 기온이 평균 54도까지 치솟았다. 체감 온도는 73도를 넘었다. 두꺼운 미세먼지 구름과 안개는 그 열기를 한 곳에 계속 묶어두었다. 폭풍이 몰아칠 때는 해수면 상승 정도가 실시간으로 중계되었다. 사람들은 수면이 상승하면 물에 닿기도 전부터 허우적거렸다. 돔시티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울타리였다. 그러나 모두의 울타리는 아니었다. 누군가는 강제 추방되었다. 가족과 연인을 뒤로 한 채 홀로 떠나야 했던 사람도 있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자발적으로 돔시티 밖으로 뛰쳐나갔다.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다. 돔시티 안에 남은 사람들은 그들이 착시를 일으켰거나 착각에 빠졌거나 교만을 부린다고 생각했다. 다만 지금 눈물을 훔치며 잠에서 깨어나 요셉은 그 어떤 부류에도 속하지 않았다.
요셉은 머리를 감으면서 세수를 하면서 혓바닥에 백태를 요란스럽게 긁어내면서 재차 다짐했다. 다시는 꿈에 속지 말자고. 남극이 과거 자신이 살았던 LA 베니스 비치처럼 변할지도 모른다는 학자들의 경고는 경고가 아니라 저주였고, 그 저주는 현실이 되었음을 꿈에서도 잊지 말자고. 지난 시절의 풍경은 동화 속 환상으로 남겨두자고. 요셉이 몸에 남은 꿈의 잔상을 씻어내고 있을 때 오피스텔 빌딩이 진동으로 해놓은 휴대폰처럼 좌우로 흔들렸다. 요셉은 쉐이빙 폼을 얼굴에 묻힌 채 욕실을 뛰쳐나와 거실 식탁 아래로 기어들어갔다. 3년 전 여자친구와 동거하던 집을 나와 이곳으로 이사 올 때 요셉은 비어있는 3,501호와 3,503호 중 3,501호를 선택했다. 고층 선호는 옛말이었다. 돔시티 조성 이후 조망권이라는 단어는 사장되었다. 어디를 봐도 보이는 것은 초고층 빌딩들 뿐이었고, 정작 보고 싶은 것들은 돔시티 밖에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4년 전 이곳에서 160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사람들은 빨리 대피할 수 있는 곳을 더 선호했다. 요셉의 예상대로 진동은 길지도 강하지도 않았다. 요셉은 욕을 내뱉으며 다시 화장실로 들어갔다. 인중에 묻어있던 하얀 쉐이빙 폼 위로 빨간 핏물이 흐릿하게 배어났다. 요셉은 다시 수염을 깎으며 속으로 농담했다. 유령이 잘 때 인중에 물을 주는 건가? 수염 빨리 자라라고? 진동, 후유증을 떨치기 위한 나름의 방법이었다. 오늘 아침의 진동은 지진이 원인이 아니었다. 군대가 땅굴을 폭파하며 생긴 여파 때문이었다. 요셉도 그 사실을 알았다. 돔시티 밖으로 추방된 사람들은 돔시티 안으로 향하는 땅굴을 수없이 파고 있었고, 군은 땅굴이 발견되는 즉시 폭파하곤 했다. 모순된 상황이지만 돔시티의 안정과 진동은 맞물려 있었다. 피해를 줄이려면 돔시티 행정부는 고층 빌딩 고수 정책을 포기해야 했다. 그러나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돔시티는 항상 인구 포화 상태였다. 어느 돔시티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래서 돔시티 행정부는 산화 제한 같은 인구 조절 정책을 강력하게 펼쳤고, 그만큼 추방 대상을 골라내는데 몰두했다. 인종, 민족, 종교, 재산, 교육 수준, 전과 유무 등 상황에 따라 모든 것이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었다. 사형제도는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추방과 엄격한 돔시티 내부 진입 절차가 그 빈자리를 메웠다. TV를 켜자 땅굴 폭파 속보가 전해지고 있었다. 군의 성과는 땅굴 3개 폭파였고, 피해는 군인 1명 사망과 2명 부상이었다. 반대쪽이 더 큰 피해를 입었으리라는 것이 굳이 밝힐 필요가 없었다. 땅굴이 폭파된 다음 날이면 돔시티 벽 너머에서는 장례 행렬이 줄을 이었다. 속보가 끝나자 새롭게 추방된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 그리고 추방 사유를 알리는 뉴스가 이어졌다. 요셉은 TV를 끄고 시리얼과 우유를 빈 그릇에 담았다. 그리고 홀로 테이블에 앉았다. 오늘 아침은 어제의 아침보다 다시 조용하고 잠잠해졌다. 주방 겸 식당에는 숟가락이 시리얼과 우유를 반복적으로 퍼올리는 소리만 남았다. 그러나 요셉의 머릿속은 달랐다. 추방자들과 관련된 뉴스를 볼 때마다 땅굴 폭발 소리가 다시 들려오며 지축이 흔들리는 듯 했고, 가슴을 메게 만드는 누군가의 뒷모습이 눈앞에서 파도처럼 너울거렸다. 중년 여자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처음 보는 여자였다. 요셉은 여자와 눈이 마주치자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여자는 짧게 턱을 끄덕였다. 엘리베이터는 3층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새로 이사 오신 분이군요. 네, 어제. 생각보다 집이 넓죠? 아, 네, 뭐. 여자는 진동 후유증으로 인해 피곤하고 초췌해 보였다. 요셉은 엘리베이터 왼편에 자리 잡은 3504호로 고개를 돌렸다. 원래 3504호에는 젊은 남자가 혼자 살고 있었다. 남자는 요셉을 볼 때마다 쾌활한 표정으로 부침성 있게 말을 걸었고 언젠가 퇴근길에 마주쳤을 때는 오피스텔 지하 바에서 같이 한잔하자며 요셉을 끌고 가기도 했다. 그런데 석 달 전부터 남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관리실로부터 이사 소식도 듣지 못했다. 조금 궁금해하던 그런 차에 요셉은 시위대의 소식을 전하는 뉴스를 통해 남자의 행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남자는 돔시티 행정부에서 관할하는 은행에서 일하며 돈을 조금씩 빼돌렸고 그 돈으로 돔시티 거주권을 사느라 대출한 자금과 이자를 갚았다. 이후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돈은 은행에서 나와 다시 은행으로 들어갔다. 범죄 사실이 발각된 남자는 추방되었다. 너무 과한 판결이라는 문제가 제기되며 시위가 일어났다. 시위대는 남자가 유색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받은 것이라 주장했다. 돔시티 행정부는 규모를 키워가는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다시 올라온 엘리베이터는 72층에서 오랜 시간을 끌었다. 여자는 작게 발을 굴렀다. 요셉은 휴대폰으로 잊지도 않은 약속 일정을 확인하며 남자와 술을 마셨던 그날의 기억을 되짚어 보았다. 남자는 부침성 좋아 보이는 첫인상과 달리 제법 섬세하고 여린 구석이 있었다. 남자는 막 사내 연애를 시작했다며 그간의 과정을 들뜬 표정으로 이야기했고 오랫동안 혼자 소가리를 하며 느낀 감정의 종류를 세심하게 구분해 보였다. 술자리를 파할 무렵에는 요셉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제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지? 그녀가 하는 말에 언제나 진심과 정성을 다해 귀 기울이세요. 그녀가 누군가를 흉보면 항상 같은 편이 되어 그녀만큼 그 사람을 욕해 주세요. 그런데 너무 과하게 욕하면 자신을 놀린다고 생각할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중년 여자가 먼저 올라탔다. 요셉은 머뭇거렸다. 여자가 요셉을 빤히 바라보았다. 위층에서 내려온 늙은 남자는 금방이라도 호통을 칠 것 같은 표정이었다. 요셉은 엘리베이터 안으로 조심스럽게 한 발을 밀었다. 그리고 이어서 나머지 발도 문은 스르륵 닫혔고 엘리베이터는 미끄러지듯 아래로 내려가며 수용 가능 인원에 다다를 때까지 사람들을 꾸역꾸역 실었다. 그는 나의 친구였을까? 그를 나의 친구라 부를 수 있을까? 요셉은 그래도 그를 친구라 할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를 생각을 이어했고 이내 그렇게 생각한 자신을 경멸했다. 그때 엘리베이터가 쿵 하는 소리를 내며 5층과 6층 사이에서 멈춰섰다. 초과 인원이 탔을 때 나는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요셉은 고개 들어 엘리베이터 천장을 바라보았다. 유령이라도 올라탄 건가? 무거운 정막이 엘리베이터 안을 감싸고 돌았다. 중년 여자는 관리실로 연결된 인터폰을 누르며 초조한 목소리로 사고를 알렸고 늙은 남자는 참고 있던 욕을 나지막히 내뱉었다. 진동이 지나간 다음에는 엘리베이터가 오작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몇 달 전 옆 빌딩에서는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이 열린 탓에 여자 한 명과 남자 한 명이 추락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엘리베이터 위에 있는 누군가가 바닥을 내리치기라도 하는 듯 엘리베이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낮게 내쉬었을 때 요셉은 자신의 물음에 대한 자신의 실제 대답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해냈다. 나는 사랑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어요. 여자친구가 추방되었을 때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하염없이 돔시티 안을 걷기만 했어요. 요셉은 회사 앞 사거리 횡단보도에 멈춰섰다. 시원하게 뚫려있는 자동차 도로 위로 응급차가 거침없이 지나갔다. 돔시티 안에서는 차량 사용이 극히 제한되었다. 대중교통은 지하철만 운행되었고 응급차량과 경찰 차량, 그 밖에 공무 차량만 도로를 오갔다. 사람들은 허가증이 붙은 일반 차량이 도로를 지나가면 눈길을 툭 던졌다. 특별한 사람이 탔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요셉은 응급차에서 눈을 돌려 반대편 도로를 다시 바라보았다. 허가증이 붙은 일반 자동차가 응급차와 비슷한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다. 요셉은 횡단보도에서 훌쩍 물러선 채 차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3일 전 회사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있었다. 사람들이 허가증이 붙은 일반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무방비 상태로 바라보고 있을 때 차가 급작스럽게 횡단보도를 덮쳤다. 2명이 죽고 6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망자 중에는 요셉의 회사 사람도 있었다. 조사 결과 추방자의 가족이 절도한 공무 차량으로 벌인 증오 범죄로 밝혀졌다. 감춰진 사실이 드러난 것이 아니었다. 범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종차별주의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 말했고 돔시티의 장기적인 안정과 발전을 위해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차별과 증오는 경쟁적으로 벌어졌다. 명분은 모두 돔시티의 안정과 발전 그리고 평화였다. 그러나 차별과 증오는 내전의 다른 이름이었고 어리석음과 추악함에 대한 인간 본성을 말뚝박는 효과밖에 없었다. 일반 자동차는 일탈 없이 횡단보도를 지나갔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자 요셉은 주변을 주의 깊게 살피며 횡단보도를 건넜다. 그러다 요셉은 횡단보도 중간쯤에서 문득 멈춰섰다. 누군가 자신의 어깨를 붙잡기라도 한 것 같았다. 요셉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횡단보도가 시작된 바로 뒤편 보도블럭위에는 3504호에 살던 남자가 서 있었다. 남자는 위로와 경멸 사이에 놓여있는 눈빛으로 요셉을 바라보며 정체가 불분명한 신음소리를 반복해서 냈다. 추방당한 여자친구를 외면했다는 자신의 말을 들은 후에도 남자는 꼭 저런 표정이었고 저와 같은 신음소리를 냈다. 요셉은 지금이라도 남자에게 묻고 싶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신의 여자친구가 추방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신호등이 깜빡거렸다. 요셉은 성큼성큼 횡단보도를 건넌 후 다시 뒤돌아보았다. 3504호 남자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지난 교통사고 때 죽은 사람들의 위치를 표시한 스프레이 페인트 자국이 하얗게 반짝이고 있었다. 요셉은 입술을 깨물며 회사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회사 천장에 매달려 있던 철제 구조물이 로비로 떨어지며 산산조각났고 날카로운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나갔다. 머리에 붕대를 감은 마일스가 커피잔을 들고 요셉의 자리로 오더니 책상에 걸터 앉았다. 요셉은 마일스를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다. 건물이 가끔 흔들린다고 한 달도 안 된 결혼식 사진을 창고에 처박아 둘 순 없잖아. 다치는 것보다는 그 편이 나아. 아, 그 이야기 못 들었어? 뭐? 마일스는 심각한 표정으로 몸을 숙이며 요셉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점심시간까지 5분 남았다는데. 요셉은 몸을 뒤로 젖히며 눈을 찌푸렸다. 마일즈는 씩 웃었다. 먹는 게 사소한 일은 아니잖아. 오늘 메뉴는 네가 정해. 요셉과 마일즈는 회사를 나와 수제 햄버거 가게로 향했다. 한 종교단체의 신자들이 거리 군데군데서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었다. 요셉은 전단지를 받지 않고 햄버거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요셉과 마주 앉은 마일즈는 밀크 쉐이크를 마시며 받아온 전단지를 읽었다. 전단이 아니라 도덕책인데. 수사도 무거워. 이거 봐. 요셉은 햄버거를 베어물며 고개를 저었다. 당신의 침실은 정녕 안락합니까? 죄의식과 죄책감은 침대 밑에 쌓여있는 먼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안락은 예수님의 고난과 추방자들의 희생 위에. 난 다 먹었어. 다이어트 중이야? 맛이 없어. 네가 여기로 오자고 했잖아. 맛이 변한 것 같아. 그럴 리가. 요셉이 먼저 일어서자 마일즈는 햄버거를 입에 문 채 따라 나섰다. 마일즈는 요셉에게 추방된 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요셉 역시 마일즈의 사정을 몰랐다. 가깝건 멀건 누구나 추방자들과 얽혀 있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었다. 침대 밑에 먼지처럼. 회사 앞 거리에는 서로 다른 시위대가 횡단보도를 마주한 채 대치하고 있었다. 오른쪽 시위대는 멸종위기종인 하와이 토종 꿀벌이 그려진 깃발을 들고 박자에 맞춰 구호를 외쳤다. 우리가 파리야, 모기야. 반대편에서는 해충 박멸, 추방 환영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쪽에서는 다시 우리가 꿀벌이다 라는 구호로 대받았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자 두 집단 모두 입을 다물었다.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함인 듯 했다. 경찰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었다. 횡단보도를 건너며 마일즈가 물었다. 파리나 모기 죽일 때 죄책감 느낀 적 있어? 없어. 없었구나. 그랬어? 모르겠어.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 나. 파리와 모기는 돔시티 밖으로 제일 먼저 쫓겨난 존재들이었다. 각양각색의 시위대는 서로 다른 것을 추모하고 또 비난했지만 돔시티 벽과 태양광 패널을 위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각이 같았다. 그들을 파리나 모기 같은 존재로 치부했다. 그러나 요셉의 여자친구는 그들 편에 섰다. 그녀는 돔시티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누군가를 속아내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의 삶을 재구축하고 싶어 했고 그것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믿었다. 그녀의 추방 사유는 태양광 패널 생산 공장 폭파 혐의였다. 요셉은 그 회사 연구소의 직원이었다. 긴 조사 끝에 요셉은 무혐의로 풀려났다. 이후 요셉은 회사에 사표를 냈고 기존의 인간관계를 모두 끊었다. 요셉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물어야 했다. 나는 동조자였나 방관자였나 그저 나밖에 모르는 겁쟁이에 불과했나. 마지막 대화 때 그녀는 무슨 말을 했었지. 회사 사장은 오늘 아침 천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떨어진 것을 진동 여파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진 설계 구조상 떨어질 수 없는 것이 떨어졌다는 입장이었고
사고가 아니라 진동 여파를 빌미로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벌인 사건이라 여겼다. 사장은 자신의 자서전을 쓰다가 삶의 커다란 오점을 뒤늦게 발견한 사람처럼 수습할 수 없는 것을 수습하려는 안쓰러움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오전 내내 조사를 벌인 경찰의 발표 결과는 사장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구조물을 묻고 있던 쇠를 절단하려 한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그러나 사내 CCTV에는 누군가 철제 구조물에 접근한 정황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이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CCTV 조작 가능성까지 제기된 것이다. 사원들은 사내에 임시로 차려진 경찰 조사실로 차례차례 불려갔다. 사원들은 소지품 검사를 당했고 지난 한 달간의 행적을 낱낱이 밝혀야 했으며 회사 내외의 인간관계와 혹시 모를 원한 관계를 추궁당했다. 대체로 어리둥절한 표정들은 아니었다. 범인이 사내에 있다면 제대로 밝혀내는 것이 좋다는 태도였고 자신들은 타인에게 절대 상처를 준 적이 없다는 순진한 얼굴들이었다. 요셉의 차례가 되었을 때 턱이 네모난 젊은 형사는 요셉과 관련된 파일을 뒤적이다 한 곳에 눈을 멈추었다. 그리고 다시 요셉을 쳐다보았다. 요셉은 형사가 무엇을 물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아니죠? 제가 말입니까? 3년 전에도 무혐의로 풀려난 적이 있네요. 벌써 자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까? 형사는 웃었다. 나쁜 짓 한 적 있어요?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형사는 코웃음을 쳤다. 요셉은 형사가 앉아있는 곳에 뒤편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형사는 등 뒤로 고개를 돌렸다가 횡한 벽밖에 없음을 확인한 후 다시 요셉을 바라보았다. 그리 좋은 시절은 아니죠? 요셉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요셉은 문을 닫고 나가기 전 다시 형사의 등 뒤편을 바라보았다. 내일도 회사에 출근할 생각인가요? 갈 곳이 딱히 떠오르지 않으면요. 경찰 조사는 저녁 8시쯤 끝이 났다.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찜찜한 마음으로 회사를 나섰고 경찰은 내일 조사를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요셉이 회사 밖으로 나오자 마일즈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손을 흔들었다. 마일즈는 자신의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자고 했다. 마일즈는 요셉에게 무언가 묻고 싶은 것이 있는 눈치였다. 선약 있어? 누군데? 있어? 없잖아. 유령이랑 먹어? 가끔은? 마일즈는 씩 웃었다. 그럼 다음 주에 정식으로 초대할게. 와이프가 껍질 벗긴 닭 가슴살을 버터로 기가 막히게 튀겨. 나는 닭 가슴살 버섯 리소토를 끝내주게 잘하고 와인잔은 4개 준비해 놓을게. 그 유령도 데리고 와. 요셉은 뒤돌아서서 손을 흔들었다. 요셉은 저녁을 대형마트에 딸린 식당에서 해결했다. 과거 요셉은 먹는 일을 곤욕과 모욕으로 받아들인 적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었다. 단지 귀찮은 일이 매일매일 계속될 뿐이라고 생각했다. 요셉은 밥을 먹은 후 보드카를 사기 위해 주류 코너로 갔다. 그러다 육류 코너에서 닭 가슴살을 고르고 있는 마일즈와 그의 아내를 발견했다. 요셉은 아른 척을 할까 하다 그냥 돌아섰다. 요셉은 마일즈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긍정적이었고 너그러웠고 가식이 없었다. 좋은 사람? 요셉은 나름 괜찮은 사람으로 정정했다. 좋은 사람이라는 표현은 자신들에게 허용된 말이 아닌 것 같았다. 위선을 떠는 거야.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아직도 남아있어. 요셉은 그때처럼 자신이 말할 수 없이 수치스러웠다.
3년 전 마지막 면회 때 그녀는 말했다. 같이 갈래? 농담이야. 아니라는 거 알아. 아니야, 농담이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자기가 더 잘 알겠지. 모르겠어. 아니, 자긴 알고 있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해줄게. 혹시라도 나에 대한 죄책감이 들면 이 말을 꼭 떠올려. 우리 둘 사이의 문제에서는 내가 잘못한 거야. 완벽히 내 잘못이야. 자긴 아무 잘못 없어. 당신을 다시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 찾을 거야. 알잖아, 어렵다는 거. 당신과 사례가 유사한 사람이 돌아온 적 있다고 들었어. 변절자가 되라고? 그럴 거면 시작도 안 했어. 차가운 보드카 토닉 한 잔 마셨으면 좋겠어. 레몬 말고 라임 띄워서. 요셉은 끝내 무너져 내렸고 그녀도 버티지 못했다. 요셉, 자기야, 괜찮아? 정말 괜찮아? 나한테 제발 미안해 하지 마. 내가 자기를 보러 갈게. 정말이야. 내가 자기를 보러 올 거야. 난 자기를 처음 봤을 때부터 사랑했어.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요셉은 보드카와 라임을 사서 집으로 향했다. 요셉은 길을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짙은 갈색의 뭉치 2개가 짧은 시간차를 두고 땅에 곤두박질 치더니 피투성이 시체로 돌변했고 보이지 않는 요령들이 배회하는 밤거리 아래로 오늘 하루가 숨지긴 채 잦아들고 있었다. 악몽을 꿀 때 요셉은 그것이 실제 현실임을 의심하지 않았다. 좋은 시절은 이미 다 지나가 버렸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반대로 수치심과 죄책감, 근심과 불쾌감이 무겁게 가슴을 내리누르지 않는 순간이 찾아오면 돌이켜보았다. 이건 꿈이겠지. 맞아, 꿈일 거야. 하고. 극심한 무더위 속에서 기다리는 추위처럼 행복한 일상은 까마득한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요셉은 바닥에 찌부러져 있는 큰 풀마 갈매기의 시체와 투명 태양광 패널 너머의 밤하늘을 수놓고 있는 불꽃들을 발견했을 땐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하얀 치아를 드러내고 웃고 있는 달 아래서 불꽃은 노랗고 빨갛고 벚꽃처럼 흩날리고 황금색 분수처럼 반짝였다. 돔시티 조성 이후 처음 본 불꽃놀이였다. 요셉은 문득 소원을 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내 마음을 접었다. 과거 자신의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거대한 폭풍 해일이 처음 도시를 휩쓸고 지나간 다음 해 지역 정치인들은 도시 재건을 위해 노력한 시민들을 위로하고 경하하기 위해 불꽃놀이 축제를 개최했다. 그때 요셉은 불꽃놀이를 보다 눈을 감고 손을 맞잡은 채 속으로 소원을 빌었다. 생일 선물로 꼭 서프보드를 받게 해주세요. 그 모습을 본 요셉의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내가 불꽃놀이를 보며 몇 번이나 소원을 빌었을 것 같니? 2345번? 그보단 적은데 문제는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는 거야. 하나도. 그냥 이 순간을 보고 즐기렴. 불꽃놀이가 끝나자 바람에 실려온 수많은 풍선들이 밤하늘을 메우기 시작했다. 풍선들은 모두 조그마한 물체를 매달고 있었다. 선물꾸러미 같기도 하고 또 다른 불꽃놀이를 위한 폭죽 뭉치 같기도 했다. 풍선들은 하늘 높이 솟구치며 부피를 점점 키워나갔다. 그러다 풍선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을 무렵 무언가가 태양광 패널 위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요셉을 포함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예고에 없던 불꽃놀이의 여운을 만끽하고 있을 때 펑 하는 폭발음과 함께 태양광 패널 조각들이 우박처럼 우수수 떨어졌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풍선이 실어 나른 것은 선물도 폭죽도 아닌 폭탄이었다. 추방자들은 돔시티 내부 진입을 위한 땅굴을 파는 대신 이곳의 사람들을 자신들과 같은 이치로 끌어내릴 셈인 듯 했다. 요셉은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열기와 냉기를 함께 품은 밤 공기가 요셉의 얼굴을 감싸왔다. 요셉은 지난밤 해변 모래의 부드러운 질감과 뻥 뚫린 하늘이 주던 청량감, 습기를 머금은 바닷바람의 온기가 되살아난 것처럼 느껴졌고 요트 선미에 앉아있는 그녀의 얼굴을 마주 보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다. 요셉은 어느새 자란 수염을 매만진 후 고단한 표정으로 누군가를 감싸 안기라도 하듯 두 팔을 내밀었다. 기후변화 시대, 천국의 초저녁. 3년 전 은주가 태국 파타야로 신혼여행을 가자고 했을 때 경민은 3가지 이유로 놀랐다. 첫째, 파타야가 과거 친구들과 3번이나 다녀온 꽤 익숙한 곳이라는 것이었다. 경민은 해변에서 커리 국수를 파는 노점상들의 등급을 매겨놓았을 정도로 파타야에 대해 파삭했다. 무료하진 않겠지만 설렘은 전혀 없는 곳이었다. 두 번째 이유는 은주가 작년 휴가 때 부모님, 큰언니와 작은언니 내외 그리고 조카들과 함께 파타야를 갔다 왔다는 것이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던 경민은 은주가 신혼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것은 아닐까, 자신과의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것은 아닐까 하고 고민까지 해야 했다. 경민은 은주에게 너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번 신혼여행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기고 있다. 내게는 단 한 번뿐인 신혼여행이기 때문에 더 먼 곳으로 아직 가보지 않은 곳으로 떠나고 싶다고 농담처럼 진심을 말했다. 다른 곳은 무서워. 은주는 덧붙였다. 지금껏 해외여행은 모두 떼거지를 이루어 태국으로 갔다. 파타야, 푸켓, 방콕. 그것도 자유여행이 아니라 패키지 여행이었다. 지금껏 해외여행은 패키지 여행도 처음에는 무척 힘들었다. 낯선 곳은 어지간해서 가고 싶지 않다. 낯선 환경에 노출되는 것이 두렵고 무섭다. 신혼여행이니 더욱더 안전한 곳으로 가고 싶다. 푸켓, 방콕, 파타야 중에서도 파타야가 그나마 제일 익숙하고 편안하다. 이것이 경민이 놀란 3번째 이유였다. 한편으론 안심하기도 했는데 은주가 신혼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 파타야를 고집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경민은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기 전까지 은주를 설득했다. 자신의 신체를 과시하고 치안 상태가 좋은 나라들의 리스트를 뽑아주고 신비하면서도 치명적으로 아름다운 여행지들의 풍광 사진을 보여주었다. 은주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경민은 경고했다. 후회할 거야. 죽을 때까지. 공포에 떠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 경민은 협박했다. 호텔에서 매일 술만 먹을 거야. 밖엔 절대 안 나가고. 내가 옆에서 같이 마셔줄게. 경민은 읍소했다. 파타야 해변에 사는 바닥 가재한테 이름도 붙여줬어. 랍동이라고. 랍동이가 놀랄 거야. 신혼여행까지 파타야로 왔냐고. 걔를 잡아먹자. 경민은 짜증냈다. 도대체 뭐가 무섭다는 거야? 그냥 무서워. 해외여행지에서 일어난 테러나 끔찍한 사건들을 접하면 나도 모르게 몸이 떨려와. 그보다 비참한 일들은 없을 거야. 정말 행복해야 할 때 그런 일을 당한 거잖아. 조심해서 나쁠 게 없어. 그리고 무엇보다
낯선 곳을 가면 무지하게 많은 방이 일렬로 놓여있는 조용하고 좁은 복도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란 말이야. 그러다 방문이 불쑥 열리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존재가 안 되겠어. 파타야로 가자, 오빠, 어? 평소 주식 투자보다는 저축을, 충동 구매보다는 계획된 쇼핑을 선호하고 빨간불일 때는 횡단보도에서 두어 발자국 물러나서 기다리고 놀이기구는 절대 타지 않고 밤에는 혼자 타는 택시보단 버스를 이용하고 공중화장실은 불법 카메라에 대한 불안 때문에 절대 사용하지 않는 은주의 조심스러운 태도를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경민은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래서 재차 다른 곳을 가자고 졸랐다. 그러나 은주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경민은 속으로 울었고 은주는 실제로 울먹였다. 결국 둘은 절충을 했다. 7박 8일 중 절반은 파타야에서 나머지 절반은 방콕에서 보내기로. 경민은 믿지는 합의를 한 것 같았다. 그래서 하나 더 기어코 얻어냈다. 패키지가 아닌 자유여행을 가는 것으로. 두 사람은 호텔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점을 빼면 파타야에서 꽤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은주는 미안한 마음에 경민에게 최대한 맞춰주려 노력했고 경민은 흡족한 표정으로 바닥 가재 요리를 마음껏 먹었다. 문제는 파타야를 떠나면서 일어났다. 파타야에서 방콕으로 이용하는 택시 안에서 은주는 신경이 곤두선 상태로 어둠 속에 잠긴 바깥 풍경과 과묵한 택시기사를 바라보며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찔끔 눈물도 흘렸다. 택시를 탄 사람이 아니라 롤러코스터에 올라탄 사람 같았다. 그냥 한국 가자, 응? 그냥 날 죽여라. 택시기사는 신혼부부인 것이 명백해 보이는 두 사람이 티격태격 다투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던지 룸미러를 힐끔거리며 이유를 짐작하기 어려운 미소를 지었다. 신혼여행 도중 한국으로 돌아가는 참사는 가까스로 막았지만 그날 택시 안에서 경민은 은주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생각했다. 태국이 우리 부부의 유일한 해외여행지가 되겠구나 라고. 그것도 패키지로만 떠나는. 다음해 첫 여름 휴가는 푸켓으로 갔다. 그해 겨울에는 방콕을 갔다. 은주는 모험을 싫어했지 여행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익숙하고 안전한 곳에서 행복감과 즐거움을 찾는 타입이었던 것이다. 그 다음 해 여름 휴가는 제주도로 갔고 겨울 휴가는 다시 방콕으로 갔다. 파타야와 푸켓은 경민이 반대했다. 지긋지긋하다고.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다고. 경민은 태국이 매력적인 나라라고 생각했다. 특히 방콕은 휴식과 쇼핑을 함께 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도시였다. 그러나 경민은 태국이라는 나라의 문을 닫고 못을 받고 싶었다. 빈틈이 있으면 실리콘으로 모조리 막아버리고 싶었다. 두 사람은 올해로 결혼 3년 차가 되었다. 결혼 생활은 편안하고 안정적이었다. 두 사람이 운영하는 아웃도어 매장도 대박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었지만 트렌드를 잘 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연말에 아이를 가지기로 합의했다. 은주도 원했고 경민도 바라는 일이었다. 계획대로 된다면 둘이서만 여행하게 홀가분하게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것은 이번 여름휴가가 마지막이었다. 아이가 태어나는 일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자 기존 삶의 종말이기도 했다. 연장전이 아니라 또 다른 경기였다. 그래서 이번 여름 휴가는 어떻게든 태국이 아닌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경민의 소박한 희망이었다. 경민은 그런 마음으로 태국에 대한 못질을 끝냈다. 그리고 은주를 설득해 아이가 생기면 가기가 결코 쉽지 않고 멀고 아름답고 유일무이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결심했다.
경미는 부푼 마음으로 평소 가보고 싶었던 곳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추렸다. 유럽은 모나코와 자그레브, 북아메리카는 LA, 카브리에의 보물이라 불리는 산안드레스 섬, 아시아는 몰디브. 이 중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은 모나코와 몰디브였다. 모나코와 몰디브 중에 고르라면 역시 몰디브였다. 은주만 동의했다면 경미는 신혼여행 때 몰디브를 갔을 것이다. 몰디브는 한국 신혼부부들이 첫 손가락으로 꼽는 꿈의 여행지였으니까. 경미는 몰디브를 가슴에 품은 채 은주를 설득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여름 휴가까지 한 달이 남은 시점이었다. 이번 휴가는 제2의 신혼여행이라고 할 수 있어. 마지막으로 둘만 떠나는, 아이를 데리고 여행 가는 건 세상에서 두 번째로 끔찍한 일이야. 제일 끔찍한 일은 그렇게 여행 가서 싸우는 거고. 3차 세계대전이 이것 때문에 발발할 거라는 이야기도 있어. 기용이 부부 이야기 들었지. 4살 먹은 애 데리고 여행 갔다가 처음으로 서로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한 거. 자다가도 그때가 생각나서 벌떡벌떡 일어난대. 둘 다. 그러니까 애 낳기 전에 가야 해. 제2의 태국이 그렇게 싫어? 너무 좋아. 한 달쯤 살고 싶을 정도로. 근데 애 낳은 후에 살고 싶어. 그 전에는 태국 음식 냄새도 맡기 싫어. 어디로 가고 싶은데 제2의 신혼여행을. 신혼여행지 하면 어디가 떠올라? 푸켓? 경미는 이를 꽉 물었다. 몰디브 몰라? 신혼부부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꿈의 여행지. 몰디브가 어디에 있는데? 남태평양? 인도 옆에 인도양에 있는 섬나라야. 몇 시간 걸리는데? 대략 11시간? 직항 있어? 없어. 어차피 알게 될 테니까 다 말해줄게. 항공 스케줄은 일단 엉망이야. 공항에 도착해도 다시 수상 비행기, 스피드보트, 요트 중 하나를 골라 타고 리조트가 있는 섬으로 들어가야 해. 밤에 도착하면 말레라는 몰디브 수도에서 하루 머물 수도 있고. 꿈깨. 은주가 쉽게 설득되리라고는 경미도 생각지 않았다. 사실 제2의 신혼여행이라는 기획은 자신에게도 크게 와닿는 전략은 아니었다. 결혼 3년 차에 접어든 지금 자신과 은주의 결혼 생활은 서로에 대한 신비의 베일이 허물처럼 벗겨진 상태였고, 편안함과 친근함, 싫고 밉다고 해서 완전히 제거해버릴 수 없는 것들, 예를 들면 바닥을 나뒹굴며 발에 치이고 양말에 달라붙는 머리카락과 기타 채모 같은 존재의 잉여물들이 삶의 중심에 단단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 제2의 신혼여행이라는 기획은 뭔가가 파괴되었을 때 쓰기에 적합하지 정상 궤도를 도울 때 유용한 전략은 아니었다. 경미는 두 번째 시도를 위해 몰디브 여행 가이드북을 샀다. 그리고 첫 페이지부터 꼼꼼히 읽기 시작했다. 경미는 은주의 이성, 감성, 본능을 조금이라도 자극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메모했다. 어차피 몰디브로 가게 된다면 해야 할 일이라 자해하며. 경미는 이런 표현들에 눈길이 갔다. 유니크함, 세계 유일, 성지순례하듯, 섬 하나에 리조트 하나. 세상에는 두 종류의 여행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몰디브를 다녀온 사람이고 두 번째는 앞으로 갈 사람이다. 경미는 섬 하나에 리조트 하나를 수첩에 메모한 후 옆에다 이렇게 썼다. 외부인이 접근할 수 없다. 오로지 우리와 같은 관광객들만 마주칠 것이다. 고로 완전하다. 몰디브는 1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졌는데 리조트가 있는 섬은 100여 개쯤 돼. 그 100여 개의 섬은 섬 그 자체가 리조트야. 다른 곳은 없어.
섬에는 리조트 직원들과 관광객들만 머물러 현지인들이 사는 섬은 따로 있어. 게다가 거리도 2km를 넘지 않아. 대부분 1km 내외야. 한눈에 다 보이는 거지. 그래도 혹시라도 만약이라도 뭔가 예상치 못한 게 눈앞에 확 튀어나오잖아? 그럼 바로 뒤돌아서 몸을 날려 객실 침대에 엎어지게 될 테니까. 과장이 아니야. 정말로 모든 게 바로 코앞에 있어. 무섭지는 않겠네, 리조트에선. 그렇지. 워터 방칼로에서 지내면 객실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많아. 객실 아래가 바다거든. 객실이 바다를 품고 있어. 에메랄드빛 바다 알지? 보고 있으면 저게 과연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색깔인가 싶은 황홀감에 빠져드는. 보고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야. 테라스 문을 열고 나가서 바다로 뛰어들면 돼. 그럼 애교 많게 생긴 바다 거북과 앙증맞게 생긴 물고기들이 너한테 인사할 거야. 어이, 겁쟁이 왔는가? 하고. 저녁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석양이 눈앞에 펼쳐질 거야. 우리는 객실 안에서 모히또 같은 칵테일 마시면서 누구보다 안전하게 그것을 감상하는 거지. 만약 천국이 있다면 천국의 새벽은 북극의 오로라가 펼쳐져 있을 거고 천국의 초저녁은 몰디브의 석양으로 수놓여 있을 거야. 경미는 몰디브를 다녀온 한 신혼부부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동영상을 은주에게 보여주었다. 동영상에는 석양이 지는 모습도 담겨 있었다. 붉은 빛을 품은 구름이 낮고 넓게 퍼진 채 하늘을 향해 계단처럼 쌓여 있었고 얕은 바다가 그 모습을 고스란히 담은 채 수평선 저 너머까지 뻗어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비추는 거울 2개가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듯 했다. 동영상이 끝날 무렵 경민은 말했다. 저 구름을 밟고 오르면 천국을 볼 수 있을 것 같지 않느냐고. 진짜 바다 위에 객실이 있네. 근데 파도가 객실로 몰아치면 어떡해? 경민은 씩 웃었다. 예상하고 있던 질문이었다. 경민은 외워둔 것을 읊었다. 리조트는 라군이라 불리는 아주 얕은 바다 위에 위치한다. 섬 주변 바닷속에는 리프라고 부르는 길게 뻗은 산호가 있는데 이게 바다 위로 웃자라 파도를 막는 역할을 한다. 파도가 걱정되면 워터 방칼로가 아니라 해변가에서 조금 떨어진 비치 방칼로에서 지내면 된다. 몰디브 사람들 무슨 언어 사용해? 영어면 다 통해. 너보다 잘할걸? 쳇, 아무튼 알았어. 생각해볼게. 경미는 은주를 자극하지 않기에 일주일을 기다렸다. 은주는 여전히 고민 중인 듯 했다. 경미는 준비해둔 다음 카드를 꺼낼 때라고 생각했다.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경미는 자신의 친구이자 은주와도 허물없이 지내는 영우를 집으로 초대했다. 명목은 신시가지에 아웃도어 매장을 하나 더 내는 것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자는 것이었다. 배달시킨 족발이 도착하자 세 사람은 식탁에 모여 앉았다. 매장 확대 문제에 대한 가볍지 않은 말들이 형식적으로 오고 갔다. 그러다 셋이서 소주 1병과 맥주 3병을 비웠을 무렵 경민이 영우에게 눈빛을 보냈다. 영우는 물로 가볍게 목을 축인 후 약속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경민은 무심한 표정으로 소주를 홀짝이며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만 있었다. 휴가 어디로 갈지 결정했어? 아니. 몰디브로 갈까 한다며? 아직 모르겠어. 누가 죽기 전에 가고 싶은 딱 한 곳이 어디냐고 물으면 나는 1초의 고민도 없이 몰디브야. 정말 아름다운 곳인 건 나도 알아.
아름답네, 낭만적이네 하는 그러한 한가한 이유가 아니야. 지구온난화 때문에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는 건 알지.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곳이 몰디브야. 들어본 적 있어? 해수면 상승 때문에 백사장이 점점 짧아지고 수온 상승으로 산호들이 죽어나가고 있어. 모든 섬이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산호가 전멸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 강산 변하는데 10년이면 충분해. 헛소리가 아니라 과학자들 이야기야. 나중에는 가고 싶어도 못 가. 사라져버려서 고대의 아틀란티스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지. 또 대멸종 시기네 뭐네 하는 이상한 소리 할 거면 술이나 마셔. 소설같이. 근데 이걸 어째 몰디브 사람들이 거주하는 섬에 바닷물이 차올라서 주민들이 다른 섬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어. 몇 년 전에 몰디브 대통령이 새 국토를 사겠다고 선언까지 했다니까. 다른 섬들도 시간 문제야. 그 전까지는 1000개가 넘는 섬을 방파제로 둘러싸서 버티겠다는 건데 쓰나미 한번 몰아치면 아휴, 안 그래도 몇 해 전에 쓰나미가. 경미는 식탁 아래서 영우의 무릎을 발로 살짝 찼다. 은주는 두 사람의 행동을 모른 척 해주었다. 사실 몇 해 전 몰디브에 쓰나미가 몰아쳐서 99개의 유인도 중 53곳이 망가졌고 20곳은 안전이 파괴됐으며 공식적으로 집계된 사망자만 82명이 나왔다. 그러나 이는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할 사건이었다. 경미는 영우의 수다가 모든 것을 망치지 않을까 걱정스러웠다. 아무튼 그러니까 몰디브는 더 늦기 전에 가야 해. 나도 내년에 여자친구랑 갈 거야. 거기 석양이 천국의 초저녁 복사본이라는 말은 들어봤지. 그건 보고 죽어야 하지 않겠냐? 안 그럼 억울해서 못 죽지. 죽으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갈 테니까? 내가? 네가? 당신이요. 네가 봐도 그래? 응. 야, 지구 입장에선 이놈의 해충 같은 인간들 전부 지옥으로 보내고 싶지 않겠냐? 제일 뜨거운 곳으로 보내고 싶겠지. 밥통을 쓰레기통으로 쓰고 있으니까. 아, 맞다. 몰디브 음식은 그리 추천할 게 못 된다는 후기도 있긴 하더라. 경미는 영우를 서둘러 돌려보냈다. 그날 밤 침실에서 경미는 침대에 누운 채 침울한 표정으로 천장을 바라보았다. 영우가 가고 난 후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한참 검색하던 은주가 아무래도 몰디브는 안 될 것 같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은주는 옆에 누운 경민을 슬쩍 쳐다보곤 한숨을 쉬며 스탠드를 껐다. 서늘한 침묵과 커튼을 친 창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달빛이 경민의 왼쪽 얼굴 위로 내려앉았다. 그 때문에 은주는 경민이 더 안쓰럽게 느껴졌고 불쌍하기까지 했다. 그렇게 몰디브에 가고 싶어? 내가 몰디브를 고집하는 이유는 내가 가보고 싶어서 이야기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너한테 몰디브를 보여주고 싶어서야. 뭐 네가 끝까지 반대하면 어쩔 수 없지만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 한편으론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사라진다는 게 아쉽고 슬프기도 하고. 경민은 은주 반대편으로 살짝 고개를 돌려 빠져나오는 웃음을 감췄다. 이제 마지막 카드를 쓸 차례였다. 영우는 이를 위한 미끼에 불과했다. 아까 영우가 몰디브에서 방파제 쌓고 있다고 했잖아. 그거 정말이야. 근데 돈이 부족하대. 그렇겠지. 인구가 약 40만 밖에 안 되는 나라니까.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현재 몰디브에서 지구온난화 방지와 방파제 축제를 위한 기금 마련 행사를 하고 있어.
몰디브 관광청 사이트에 몰디브의 작은 섬에 살고 있는 한 소년의 사연이 올라와 있는데, 경민이 은주에게 들려준 소년의 사연은 이랬다. 소년은 몸이 아픈 홀어머니 밑에서 산호초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을 잡아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그런데 수온 상승으로 극심해진 백화 현상 때문에 산호가 죽어나갔다. 산호가 터전이던 물고기들 역시 피해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살 곳을 잃어가는 물고기 중에는 소년이 사랑에 빠진 물고기도 있었다. 눈이 크고 화려하고 유려한 자태를 지닌 그 물고기는 소년의 첫사랑을 닮았다. 소년의 첫사랑인 소년은 바닷물이 점점 차오르는 것을 염려한 부모님을 따라 2개월 전 다른 섬으로 이주했다. 소년은 소녀가 그리워 밤이면 바다를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다. 소년은 생계를 위해서 산호 아래 몸을 숨기고 있는 그 물고기를 잡아야 했지만 그 물고기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다. 그러나 산호가 완전히 사라지면 그 물고기 역시 살아남기 어려웠다. 소년은 방법을 찾아야 했다. 소년은 산호와 물고기를 구해달라고 호소하는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다. 그 동영상을 본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소년을 돕겠다고 나서고 있다. 여행도 하고 기부도 하고 일석이조잖아? 우리도 곧 아기를 가질 거라 그런지 그 소년이 왠지 남처럼 느껴지지 않아. 돕고 싶어. 은주는 고개를 갸웃했다. 몰디브 여행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몰디브를 많이 가면 환경오염이 더 심해지잖아. 그리고 비행기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5% 이상을 차지한대. 교통수단 중 거리당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도 제일 많고, 정말 그 소년을 생각한다면 몰디브를 안 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 않아? 경민은 은주가 조금 전까지 휴대폰으로 검색한 것이 이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뒤늦게 깨달았다. 은주는 자신이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경민은 자신의 얼굴을 다시 어둠 속에 숨겼다. 이번에는 웃을 수 없었다. 경민은 거짓말에 거짓말을 보태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 동영상을 보면 소년이 마지막으로 말해 몰디브로 오세요. 그리고 행복하고 즐거운 만큼 기부하세요. 오빠, 그 소년과 몰디브를 정말 이해하는 길은 거기를 안 가는 거야. 아주 오랫동안 지구온난화 문제가 해결되고 산호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영우 오빠가 그랬잖아. 인간은 지구 입장에서 해충일 뿐이라고. 경민은 문제의 축이 몰디브로 여행을 가느냐 마느냐에서 몰디브 환경보호와 지구온난화 방지로 옮겨간 과정을 도통 이해할 수 없었고 다 때려치워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그러나 참아야 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경민은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생각했다. 뭔가 다른 방법이, 아직 생각지 못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지구온난화 따위를 걱정하지 않으며 천국의 초저녁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분명히 남아 있을 거라고.